거기 불량배들 당장 담배 끄고 비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버스에 오른 딸이 길을 막아선 조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롱이었습니다. 아가씨가 겁도 없네. 명절에 우리 집에서 술상 좀 볼까? 바로 이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들 스스로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결국 딸의 효심은 무서운 분노가 되었고 그녀는 짐승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제발 제가 갈 때까지 버텨주세요. 과연 한 여인의 분노가 법 위에 군림하던 거대 조폭 조직을 어떻게 무릎 꿇렸을까요? 지금 그 통쾌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저마다의 보금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밤의 서울은 오히려 대낮보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거대한 지붕 아래는 쉴 새 없이 오가는 버스들의 육중한 엔진 소리와 승객을 부르는 안내방송 소리, 그리고 커다란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 있을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파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출입구와 탑승구를 향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부산으로 향하는 탑승구 앞은 유독 북적였습니다. 전자시간판에는 밤 11시 정각에 출발하는 마지막 심야 우등 버스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커다란 짐꾸러미를 옆에 둔 채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의 얼굴을 그리며 들뜬 표정으로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손을 잡고 타는 젊은 부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소중히 안고 타는 중년의 신사, 저마다의 얼굴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과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산행 마지막 버스의 3번 좌석, 창가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는 한 여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설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연, 40을 갓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꼭 다문 입술은 그녀가 느끼는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부산에서 횟집을 꾸리시던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버지, 늘 바다처럼 든든하기만 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KTX를 타고 싶었지만 야속하게도 모든 표가 매진된 후였고 그 시간에 부산으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심야 버스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버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애써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릴 적 갓 잡은 생선을 회를 떠주시며 수줍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위험하다며 밤새 잠 못 이루고 반대하시던 그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으셔야 하는데.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버스 안의 탁한 공기 속으로 무겁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출발 시간을 알리는 밤 11시가 한참 지났음에도 버스는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승객들도 하나둘씩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운전기사를 향해 언제 출발하는 것이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런 승객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버스 앞쪽 어딘가에 고정된 채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던 수연의 눈에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버스의 진로를 떡하니 막아선 채 자기 집 안방인 양 시끄럽게 떠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목덜미까지 용 문신이 감겨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금목걸이를 보란 듯이 드러낸 채 연기를 허공에 후 하고 내뿜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찌푸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만하고 아나무인적인 태도.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왜 경적 한번 울리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저런 무례배들과 엮여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일부 승객들이 작은 소리로 항의했지만 조폭 무리가 돌아보며 뭐 씹으렀나? 하고 내뱉는 싸늘한 한마디에 금세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듯한 수연에게 저들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더 이상 참아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버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몇몇 승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하는 걱정스러운 눈빛들이었습니다. 덜컹하고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시끄럽게 떠들던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불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버스가 출발해야 하니 길을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정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조폭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산에 곽철민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끄며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비열한 눈빛이 마치 뱀처럼 수연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가씨, 겁도 없네. 곽철민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에 용 문신을 한 놈이 능글맞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마음에 드셨나 보네.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같이 갈까? 수연은 그들의 조롱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런 시정잡배들과 말을 섞으며 단 1초라도 낭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조폭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위세에 눌려 벌벌 떨지 않는 수연의 모습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버스 계단에 발을 올리는 순간 등 뒤에서 곽철민의 목소리가 역겹게 들려왔습니다. 엉덩이 한번 실하네.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 하는데 말이야. 낄낄거리는 야비한 웃음소리가 수연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흥미가 동한 듯 곽철민과 그의 무리들이 수연을 따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텅 비어 있던 수연의 뒷자리에 그들이 우르르 자리를 잡고 앉는 소리가 버스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이 되어 멀어지고 버스는 깊은 어둠에 잠긴 고속도로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찾아온 정적에 수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대로 부산까지 조용히 갈 수만 있다면 저들의 존재 따위는 없는 셈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수연의 등 뒤에서 곽철민 무리들의 소란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노골적으로 수연을 겨냥한 대화들을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고 등받이를 발로 걷어차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바로 등 뒤에서 저들끼리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저런 여자가 밤에는 또 다르다면서요?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말들이 여과 없이 수연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이 든 척 혹은 창밖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 끔찍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저런 무례배들과 엮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은 수연을 버스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주먹을 다시금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심장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최수연. 너는 군인이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특전사였다. 고작 저런 시정잡배들의 도발에 넘어가서는 안 돼. 내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잖나.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저들을 상대하느라 단 1분이라도 허비한다면 그 1분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어.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진정한 강함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라고.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군인이라고 하셨다. 그래, 나는 아버지의 딸이고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저들은 그저 길가에 지저대는 개와 같을 뿐이다. 무시하면 그만이다. 무시하자.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느끼지 말자. 오직 아버지 생각만 하자.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사랑만을 기억하자. 수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속한 소음들은 기억의 파편들을 무참히 흩어버렸습니다. 급기야 곽철민이 퉁퉁 부은 손목을 주무르며 나지막이 하지만 수연의 귀에는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명절에 우리 집에 와서 술상 좀 봐라. 그 말은 수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건드리는 방아쇠였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의 거칠고 문신이 가득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끈적하게 뻗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댄 자세 그대로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로 뻗어오던 곽철민의 손목을 번개 같은 속도로 낚아채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힘으로 꺾어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 하는 기괴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끄아악! 곽철민의 입에서 짐승의 것에 가까운 찢어지는 단말마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인 채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자는 척하던 승객들마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조폭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광경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오히려 곽철민에게는 저승사자의 그것보다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곽철민의 귓가에 얼음 조각을 갈아 넣은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워서 다른 분들께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갑시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따로 만나주지.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곽철민은 극심한 고통과 수연의 살벌한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복수심보다 생존 본능이 앞서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그의 손목을 놓아주자 그는 반대쪽 손으로 팔을 감싸 쥔 채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그 후로 버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조폭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버스가 마침내 휴게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기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분위기에 운전기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운전기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10분 뒤에 돌아오면 저 사람들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바로 출발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버스의 속도가 줄어들며 휴게소의 환한 불빛이 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열리자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버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휴게소의 밤은 깊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휴게소 건물은 환한 불빛을 내뿜으며 늦은 시간에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버스가 멈춰 선 대형 화물차 주차 구역은 그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들이 그림자 괴물처럼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밤바람만이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약속대로 망설임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곽철민과 그의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곽철민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퉁퉁 부어오른 팔을 다른 쪽 손으로 감싸쥔 채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수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전현을 어떻게 요리해 줄까 하는 비열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수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를 붙잡아 자신들이 당한 굴욕을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불길한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 사방이 컨테이너와 대형 트럭으로 막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자갈이 깔린 바닥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신발 밑에서 사박, 사박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하여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조폭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공터 한가운데에 멈춰 선 수연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초조하고 단정했던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하게 펴졌고 턱은 살짝 당겨졌으며 부드러워 보이던 눈매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두 눈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걱정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단련된 오직 적의 급소만을 노리는 특수부대원의 냉엄하고 살벌한 눈빛이었습니다. 곽철민과 조폭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여인이 풍기는 기세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곽철민이 그 변화를 무시한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못들 해. 전혀 안 잡고. 그 외침을 신호로 정신을 차린 조폭 2명이 소리를 지르며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놈은 발로 그녀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설픈 공격은 수연에게 닿지도 못했습니다. 수연은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날아드는 발길의 오금을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조폭의 다리가 풀렸고 수연은 그가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등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나머지 한 놈이 그 광경에 잠시 당황한 사이 수연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유령처럼 움직이며 남자의 팔 관절을 꺾어 뒤로 비틀었습니다. 뚝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이어졌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차라리 한편의 정밀한 시술에 가까웠습니다. 남은 조폭들이 공포에 질려 머뭇거리는 사이 수연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발차기가 한 놈의 복부를 강타했고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종이장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곽철민을 순식간에 제압한 수연은 그의 멱살을 거머쥐고 차가운 자갈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곽철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수연은 신음하는 조폭들을 뒤로 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는 멀리서 벌어진 일을 어렴풋이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멍하니 있는 사이 수연이 버스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운전기사는 약속대로 황급히 문을 닫고 엑셀을 힘껏 밟아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공터에 남겨진 곽철민은 온몸의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증오에 찬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거대 조직 영도파의 두목에게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에게 곽철민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당장 조직원들을 풀어 부산 터미널에 도착하는 그 버스를 급습해 그 여자를 산채로 잡아오라고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뒤집힌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마침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다른 부산행 심야버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직 남아있던 부하 한 놈을 부축해 그 버스로 절뚝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버스 문을 열고 올라타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부산까지 태워. 죽기 싫으면 닥치고 운전이나 해. 영문도 모른 채 협박을 당하게 된 운전기사와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몇 안 되는 승객들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버스는 곧 격렬한 엔진 소리를 내며 수연이 탄 버스의 뒤를 쫓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 위를 두 대의 버스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수연의 버스는 평온을 되찾은 듯 고요했지만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버스 안의 공기는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곽철민에게 멱살을 잡혔던 운전기사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운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힐끗 보이는 곽철민의 살기등등한 얼굴과 그 옆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 부하의 모습은 그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서너 명의 다른 승객들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며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수십 년간 이 길 위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끔찍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이름 모를 여성 승객에 대한 걱정과 동업자로서의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저 미친놈들이 앞차를 따라잡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운전석 계기판 옆에 거치해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폭들의 시선을 피해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익숙하게 화면 잠금을 풀고 운전기사들만 사용하는 비상연락망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긴급 상황. 지금 제 차에 서울 조폭들이 무임승차하여 앞서가는 부산행 버스를 추격 중입니다. 앞차에 혼자 탄 여성 승객에게 복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터미널에서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동료분들 조심하시고 혹시 이 버스를 보시면 절대 길을 터주지 마십시오. 그의 목숨을 건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심야 버스 운전석에서 동시에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운전기사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야의 고속도로는 운전기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집과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익명의 동료가 보낸 다급한 경고는 순식간에 그들의 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마침내 수연이 타고 있는 버스의 운전기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를 확인한 운전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수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휴게소에서 보았던 상식을 뛰어넘는 그녀의 모습과 방금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합쳐지며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무시무시한 전모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승객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수연은 운전기사가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나 놀라움을 넘어 차갑고 냉철한 상황 판단의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일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부산의 조폭까지 동원했다면 순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기는 글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망설이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잠이 덜 깬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선배님, 접니다. 최수연.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중령? 아니, 이제 최 선생이라고 해야 하나?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수연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배님,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불필요한 동행이 생겼습니다. 꼬리 6에 부산항 쪽에서 마중 나올 영도 손님들까지 합세할 것 같습니다. 명절 앞두고 큰 소란이 일 것 같아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강민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최중령, 영도와 같은 단어들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조폭과 부산의 골칫거리인 영도파가 연합하여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저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다. 상황 파악됐어.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버스를 타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강민호 팀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의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조용하던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다 깼다. 이것들 명절 전에 대청소할 기회가 왔다. 전원 비상. 그의 외침과 함께 당직실에서 쉬고 있던 형사들이 뛰쳐나오고 비번이었던 팀원들에게까지 긴급 호출이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작전 지도를 펼치는 형사들과 방탄복과 무기를 챙기는 특공대원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졌습니다. 강 팀장은 수영과의 짧은 통화를 통해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밀한 검거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고속도로 위 수연은 통화를 마친 뒤 운전기사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출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탄 버스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귀성길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무리를 유인하는 미끼이자 정의 구현을 위한 거대한 작전의 중심이 되어 부산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동쪽 하늘을 아주 희미하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수연이 탄 버스는 마침내 부산의 경계로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버스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의 지휘 아래 광역수사대와 특공대 병력은 터미널 곳곳에 완벽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식당에는 피곤한 표정의 여행객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국밥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고, 대합실 의자에는 신문을 펼쳐든 채 조는 척하는 베테랑 형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터미널 지붕 위와 맞은편 건물의 어두운 창가에는 저격용 스코프의 푸른빛이 섬광처럼 번뜩였고, 주차장 구석의 낡은 화물차 짐칸 안에는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은 터미널 CCTV를 전부 장악한 지휘 차량 안에서 수십 개로 분할된 화면을 매서운 눈으로 응시하며 작전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연이 탄 버스가 터미널 인근의 약속된 장소, 화물하역을 위해 마련된 인적이 끊긴 부두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서자 도로의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차량들이 조용히 다가와 버스의 앞뒤를 막아섰습니다. 운전기사는 마이크를 잡고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여기서 모든 승객 여러분을 하차시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승객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들의 모습에 인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은 형사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조용하게 버스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로 옮겨 탔습니다. 그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 비상 상황에 묵묵히 협조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는 옷차림의 사내 10여 명이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채 질서정연하게 버스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가방이나 외투 안에 권총과 수갑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주인공 수연, 그리고 승객으로 위장한 베테랑 형사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수연에게 다가와 작은 무전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팀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작전 중에는 이걸로 소통해 주십시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무전기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군인의 감각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버스는 다시 시동을 걸고 최후의 무대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의 무리를 심판의 장으로 이끄는 거대한 덫이자 정의 구현을 위한 작전의 선봉이었습니다. 터미널 내부 주차장의 가장 깊숙하고 폐쇄된 구역, 경찰이 미리 설정해 둔 그곳으로 버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입했습니다. 약속된 주차 공간에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육중한 엔진이 꺼지고 버스 안에는 오직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맨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좌석에 앉은 형사들 역시 겉으로는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지만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도록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십 명의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스 바깥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치익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소리와 함께 버스의 앞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익하는 고압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버스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버스 바깥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가 고함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부산 터미널을 접수하러 온 영도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버스 안의 여성을 끌어내 곽철민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버스 계단을 채 밟기도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꼼짝 마, 부산 경찰이다. 손에 든 거 전부 내려놔. 버스 안 승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늘한 금속성의 수갑과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영도파 조직원들은 너무 놀라 그대로 발을 헛디뎌 뒤엉키며 넘어졌습니다. 당황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형사들은 좁은 버스 통로를 완벽하게 활용하며 훈련된 움직임으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버스 안은 고성과 비명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연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조폭들은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지만 몇몇이 형사들의 포위망을 뚫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쇠파이프를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한 뒤 남자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는 그 무기로 다른 조폭의 어깨를 강타하여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시범처럼 단호하고 정밀했습니다. 불과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버스 안으로 난입했던 영도파 조직원들은 전원 형사들과 수연의 손에 제압되어 차가운 버스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곽철민과 그의 부하가 탄 버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쪽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압된 영도파 조직원들이나 주변에 깔린 경찰 병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버스에서 막 내리고 있는 수연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곽철민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제 내년은 죽었다. 그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연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강민호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수연 씨, 저놈들은 우리에게 맡기고 절대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발 기다리세요. 그것이 경찰의 원칙이고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곽철민의 저 오만한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막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했으며 자신을 모욕했던 저 인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동시에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무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표범처럼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돌진에 곽철민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순간 수연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다른 후였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공중에서 수연은 모든 분노와 힘을 실어 단단한 기왓장을 격파하듯 자신의 팔꿈치를 곽철민의 정수리를 향해 수직으로 내리찍었습니다. 퍽 하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곽철민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두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던 그의 부하 역시 공포에 질려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나머지 조폭들을 향해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 들어왔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과 함께 조폭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휘 차량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호 팀장은 수연의 돌발 행동에 잠시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상황 종료. 전원 검거. 그날 밤 서울과 부산의 조폭들은 모두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과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 그리고 블랙박스 증거까지 더해져 그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행동은 명백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수연은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고비를 넘기고 창백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계셨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에게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부녀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